EBS 오디오북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법륜 스님의 에세이 인생 수업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지금의 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비법,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에서 만나보시죠.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루할 만큼 안 가는데 나이가 들면 시간이 아주 빨리 간다고 느낍니다. 같은 시간인데 왜 다르게 느껴질까요? 어릴 때는 보통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이도 좀 올리고 내가 형님이다, 내가 언니다 우기기도 합니다. 그렇듯 어른 되기를 기다리니까 시간이 안 가는 듯한 겁니다. 막상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한 살이라도 낮추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 시간의 흐름은 성장을 가져오지만 나이 들어서는 노화가 따르잖아요. 팽팽하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검던 머리카락에 흰 머리가 하나 둘 생기고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체력이 하루가 다르게 약해집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해놓은 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구나 하는 생각에 미래가 두려워지면서 마음이 과거로 향합니다. 그래서 흔히 나이 들면 지난 얘기를 하면서 추억에 잠기고 지난 세월을 그리워해요. 그때가 좋았어 라고 그리워하는 바로 그때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어릴 때 젊을 때는 다 행복한 걸까요? 중고등학생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 합니다. 대학생에게도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다 힘들다고 해요. 지난 시간은 다 아름답고 좋은 것 같아도 실제 그 시간에 늘 행복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후회는 지금의 나,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10대부터 50대까지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을 때 세대와 상관없이 1위가 바로 공부 좀 할 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놀지 말고 공부했다면 지금 훨씬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늘 후회하며 과거에 연연해야 합니다.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인생 극장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지난 선택을 후회하고 지금의 모습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이면 현실은 늘 괴롭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생을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10대는 10대에 충실하고 20대는 20대에 충실한 겁니다. 10대에 충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10대는 공부에만 매진하면 됩니다. 어른이 되면 늘 책임져야 하고 밥벌이를 해야 하는데 10대에는 공부만 해도 되고 그것만 잘하면 칭찬까지 받잖아요. 인생에서 그런 시간이 2번 오지 않는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힘들어합니다. 20대가 되면 연애하면서 설렘도 맛보고 가슴앓이도 합니다. 이것은 청춘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설사 실패해도 그 경험 덕분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삶도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힘들다고 빨리 나이 들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에는 늘 힘들고 괴로워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고 그리워합니다. 지금 40, 50대가 나이 들었다고 한탄하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보면 바로 지금 시절이 한창 때였음을 알게 됩니다. 지금 60, 70대가 나이 들었다고 서러워하는데 10년 지나면 또 내가 10년만 젊어도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이렇듯 늙었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청춘인 고3이 고2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젊은 네가 해라. 늙은 나는 쉴란다. 아이가 어른을 흉내내며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것도 또 젊은 사람이 험난한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나도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늙어서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도
지금 주어진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젊으니까 힘도 있고 꿈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구나. 또 나이 든 사람은 인생 경험을 많이 했더니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긍정하고 현재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릴 때는 어린 대로, 젊을 때는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좋은 사람은 평생 행복하게 삽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을 충실히 살면 그 사람은 늘 인생의 황금기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도 서글프지 않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후회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에 휘둘려 자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야 하고, 더 널리 이름을 알려야 하고, 그 숱한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중심을 잡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였던 재물, 출세, 명예, 건강 등에 대한 욕구를 뒤로 돌려야 합니다. 이 욕구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급급해서 정작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 욕망들을 내려놓아야 그 순간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비로소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좋은 인생입니다. 늘 오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지요.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달라질 거라 믿었다.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만 들어가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고는 대학만 졸업하면, 결혼만 하면, 애만 낳으면 하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늘 다음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나이 들고 보니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분이 많습니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생이 성공적이고 좋은 인생인가요?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인데 그런 사회적 평가와 관계없이 자신의 삶이 성공적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성공이라고 할까요? 먼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위, 권력, 인기를 얻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공은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부자도 상대적이어서 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 속에서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부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들 속에서 1억 원이 있는 사람은 가난뱅이 소리를 들어요. 어떤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부자다, 가난하다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 소대장이 병사들과 있으면 지위가 높지만 중령과 있으면 지위가 낮은 축에 들어갑니다.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성공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성공하고 싶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또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마치 시소게임처럼 내가 올라갈 때는 성공이라 하지만 다음에 내려가면서는 실패하는 형국이 됩니다. 이렇듯 지속되지 못하는 일시적인 성공을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목표했던 돈을 다 모으면 소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어쩌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근심 걱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돈을 지키느라 걱정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논 99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진 사람에게 논을 달라고 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99마지기 가진 부자가 100마지기를 채우려고 한 마지기 가진 사람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은 남의 평가와 본인이 느끼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는 성공했다고 평가받을지 몰라도 자신의 삶은 피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늙거나 병들었을 때 내 인생은 참 보람있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그 일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나온 삶이 허망하다 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했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좋은 인생이란 어떤 걸까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과 상관없이 자기가 만족하면 좋은 인생입니다. 흔히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 큰 아파트에서 살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면서도 만족한다면 성공한 인생이지요. 나는 참 행복하다. 좋은 공기 마시고 깨끗한 물 마시고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 먹고 자유롭게 일하니. 그러니까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하루에 밥을 5끼, 6끼 먹을 것도 아니고 옷을 몇십 벌 끼어 입고 다닐 것도 아니고 차 몇 대를 동시에 굴릴 것도 아니니까 소박하게 마음 먹는 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이렇게 만족하며 산다면 그게 좋은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농법을 연구하는 것도 보람 있는 것이고 동네에 작은 가게를 열어서 재미있게 경영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넓은 세상에 나가서 국제사회에서 활동해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 힘들어도 즐겁습니다. 군사훈련 받느라 산에 올라갔다 오든 등산하러 산에 올라갔다 오든 육체적으로 고된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군사훈련하느라 산에 갔다 오면 힘들고 괴롭지만 등산을 하면 고되지만 즐겁잖아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열심히 할 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그 과정에서 이미 행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 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에 매달려 성공이라는 거품을 부풀리면 그 거품이 꺼질 때 삶이 허무해집니다. 요즘 사람들은 허세도 심하고 헛된 욕망에 팔려서 인생을 낭비하고 또 남과 비교하며 자기를 학대하고 삽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 무기력하게 살거나 남을 원망하며 살거나 자기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 기준이 나를 맞추고 나의 욕구가 충족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구를 버리거나 기대를 낮추는 만큼 기쁨이 일어나고 만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계속 바깥 세상 탓만 하지 자기 내면을 돌이켜보고 만족하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따라 울고 웃다 보니 늘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잘 나갔던 옛날로 돌아가고만 싶다.
요즘 몸과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젊게 살 수 있을까요? 한 여성분이 물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젊을 때처럼 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오늘이 불행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재빠르지도 않고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도 못하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피부 탄력도 전과 같지 않다고 느끼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또 한 분은 사는 낙이 없다면서 예전처럼 좀 많이 웃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웃으며 즐겁게 사는 건 좋지만 예전처럼이란 단서를 다는 게 바로 불행의 원인입니다. 항상 현재에 있어야지 옛날에 잘 나갔을 때,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 현재의 삶에 장애가 됩니다. 옛날에 행복했을 때, 옛날에 예뻤을 때, 옛날에 부자였을 때, 옛날에 지위가 높았을 때, 옛날에 부부관계가 좋았을 때와 같이 자꾸 옛날을 생각해서 예전으로 되돌아가려는 마음은 진취적인 것이 아니라 후퇴하는 겁니다. 부부도 흔히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며 살 것인가를 의논하지 않고 당신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과거를 물고 늘어지면 갈등만 심해집니다. 계속 지나간 얘기하며 서운해하고 다투면서 결혼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불행에 빠집니다. 흔히 나이 들면 과거에 집착하고 젊음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데 과연 나이 들어가는 게 괴로운 걸까요? 아니에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맛을 알잖아요. 젊을 때는 미숙했지만 나이 들어가며 이것저것 경험해봐서 조금 완숙한 맛이 있습니다.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논하는 법문을 할 때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법상에 올라와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노승이 인생 이야기를 할 때 좋아 보일까요? 역시 법문은 노장이 해야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얘기나 20, 30년 전에 하는 얘기나 내용은 같은데 30대에 했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60세가 넘어서 하니까 조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7, 80이 돼서 이 얘기를 하면 아마 더 구수하게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멋은 7, 80이 되어야 제대로 익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있고 된장도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도 뜸이 푹 들어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멋이 나는 겁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초라해지느냐 아주 원숙해지느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늙음은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데 계속 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름으로 바뀌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봄에 집착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늙음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젊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홀가분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둘러보지 못했던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고 자식 키우느라 하지 못했던 것들을 욕심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요즘 너도 나도 스마트폰을 쓰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사용법에 서툴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꼭 젊은이들 따라 중독이 돼야 할까요? 그런 것은 기본만 익히고 나머지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물론 세상의 변화에 나는 못한다고 외면할 건 아니지만 변화에 못 따라간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나이 든다는 것은 옛날 것도 알고 요즘 것도 알고 미래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깊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 사람에 비해서는 한 100년, 200년 전 것까지 경험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대마를 재배해서 껍질을 벗겨 삼배옷 만드는 것도 보고, 목화를 키워 물레질해서 무명옷 만드는 것도 보고, 배틀로 배 짜는 것도 다 봤습니다. 또 요즘엔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최첨단의 것들도 봅니다. 인생 나이는 60세지만 경험 연령은 한 300세 되거든요. 300여 년의 문화를 경험했으니까요.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옛날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그렇게 옛날 걸 잘 아느냐 하고, 또 나이 든 사람 만나서 요즘 얘기를 해주면 스님은 어떻게 요즘 세상 일을 그리 잘 아느냐고 합니다. 그러니 나이 든다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과 축복일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한번 모시고 또 며느리와는 따로따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경험을 함께 하는 게 되거든요. 그걸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대우받으려 들면 이 시대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젊었을 때와 같이를 고집하지 않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나이 들어서도 좋은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닌 내 마음부터 살펴라. 20대 때는 30되고 40되면 더 너그러워지고 대인관계도 유연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심이 커져서 남도 더 배려할 걸로 생각하지요. 하지만 나이 들어가니 너그러워졌나요? 물론 나이 들면 너그러워진다는 옛말이 있긴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다 나이 들면 자식에게 물려주고 조금 한가해지니까 너그러워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50, 60이 돼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각박함 속에서는 나이 들었다고 너그러워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0대든 50대든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너그럽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상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편안하게 만들어갑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대신 그냥 놓아주면 상대와도 원수질 일 없고 내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부부가 20년, 30년 살다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욕하며 헤어질 게 아니라 서로 절하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 만나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당신 덕에 애도 낳고 키울 수 있었어요. 아이 키울 때는 애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 애도 다 컸으니까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자식 결혼 때나 집안 행사 있을 때는 옛날 친구처럼 반갑게 만나서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보고 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럴 때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듯이 이혼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를 풀 열쇠는 내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온 분에게 아무래도 호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상대편을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편을 든다고 서운해합니다. 가령 부인 보고 남편에게 숙이라고 하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저더러 숙이라고 하세요 합니다. 또 남편 보고 부인에게 숙이라고 하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제가 숙여야 하나요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는 그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서로 옳다고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를 살피고 마음을 바꾸면 서로 편안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는 결혼하면 부모의 자녀, 즉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위치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가정을 꾸립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의 가게에 소속돼 있던 멤버십에서 탈퇴해서 새 가정의 멤버십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한 여인의 남편이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고 한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입장은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부 갈등이 있을 때 남자가 중간에 해결한답시고 아내에게 당신이 이해해라 하면 아내는 남편이 어머니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싫어합니다. 또 남자가 어머니에게 가서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는 아들을 뺏긴 것 같아서 서운해합니다. 그러니 한 여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난 후 과거에 한 여인의 아들이었음을 잊지 않고 늘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남편을 사랑해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으니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낳아서 그때까지 키웠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들어와 자신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을 빼앗았으니 그 시어머니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잘 낳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마운 마음을 내고, 다른 하나는 당신 아들을 내가 빼앗아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질투랄까 약간 트집을 잡아도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내면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자식은 이제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합니다. 계속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식에게 서운하고 며느리도 미워집니다. 자식을 결혼시키고 나면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가도록 놓아주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자기 인생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살피고 놓아주는 마음을 가지면 크게 갈등을 일으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 법문을 듣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어머니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잖아.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펴니다. 스님이 회원 탈퇴, 가입을 분명하게 하라고 하셨잖아. 갈등은 자기를 살피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상대를 먼저 바뀌기를 기대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란만 커지고 갈등만 깊어지게 됩니다. 너그러워지고 이해심이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의 매듭을 푸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꾸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더 기대해서 외로운 것. 결혼하고 1년쯤 지나면 신혼도 끝나고 사랑의 감정도 조금은 식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23년이 됐는데도 남편만 보면 가슴이 뛰고 긴장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쳐다만 봐도 좋은데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계속 신경 쓰는 자신이 싫고 괴롭다는 겁니다. 남편이 취미로 찍은 코스모스 들국화 사진을 보면서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을 하는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부러움과 질투심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돈을 가져가도 화가 안 나고 어디 가도 화가 안 나는데 지난 가을 남편이 찍은 꽃사진을 보면서부터 이제 사랑의 끈을 놓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을 덜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지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편을 더 사랑하는 게 싫어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걸까요? 남에게 사랑받으려고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해야 하고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칭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자기가 먼저 칭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습니다. 그러면 괴로움이 적고 즐거움이 크지만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도와줬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도와줄 때의 실망감과 내가 상대방을 도와주지 않아서 상대방도 나를 안 도와줄 때의 실망감은 다릅니다. 내가 도와주고도 도움을 못 받았을 때 실망감이 훨씬 더 큽니다. 내가 베푼 것만큼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베푼 만큼 대부분 받아서 괴로움이 적지만 베풀고도 어쩌다 못 받는 경우에는 괴로움의 깊이가 베풀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워할 일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이에 철천지 원수도 생깁니다. 자기를 낳아주 키워준 부모, 친했던 친구,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바로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사랑받는 데서 행복을 찾는 겁니다. 사랑을 주면서 준 만큼 받으려는 거예요. 사랑을 주면 받을 확률은 높지만 혹시 못 받게 됐을 때는 받지도 못할 사랑을 내가 무엇 때문에 줬나 하는 배신감에 괴로워지는 겁니다. 결국 사랑하던 마음이 미움이 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베풀 때 일어납니다. 남편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거나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남편은 괴롭지 않은데 남편을 좋아하는 나는 왜 괴로울까요? 남편은 코스모스에게 내가 너를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을 좋아하니까 남편도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남편을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예요. 이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래요. 하는 것은 핵심을 놓친 겁니다. 내가 남편을 좋아하는 것은 남편이 코스모스를 좋아하는 것과 또 똑같은데 나는 내가 좋아하니 너도 나를 좋아해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 그 요구가 충족이 안 되면 내가 실망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 혼자서 이렇게 좋아하나 힘들어하는 겁니다. 남편을 그냥 좋아하면 돼요. 설악산에 5번, 6번 갔는데 설악산이 나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설악산 안 갈래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왜 설악산에 매여 살아야 합니까? 남편은 코스모스를 계속 좋아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처럼 남편을 좋아하되 남편에게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문제가 풀립니다. 이 부인은 남편 없으면 못 견딜 사람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고 좋아할 대상이 없어서예요. 남편이 어디 가고 없을 때 힘든 것도 남편을 내가 보고 싶을 때 못 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좋아하겠다는 마음 대신 좋아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감정이 더 절제가 되고 편안해집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이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산은 그냥 산이고 바다는 바다고 하늘은 하늘일 뿐입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겁니다. 바라는 것 없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기대 없이 좋아해 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이, 산을 좋아하듯이. 나이 들수록 버리기 힘든 마음의 습관. 살면서 가져온 마음 습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좀채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응, 알았다. 그러고는 그냥 해버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하던 생각의 습관대로, 하던 행동의 습관대로, 익숙해진 대로 해버립니다. 인간의 사고는 어릴 때는 따라 배우는 것이 특징이라 어딜 가든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쉽게 배웁니다. 하지만 늙으면 과거의 생각에 매여버려서 새로운 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미국에 1년만 살면 영어를 하는데 어른은 10년 살아도 잘하기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른의 성질이라는 걸 이해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안 되고 맞춰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과 갈등을 빚는 것도 부모님의 일하는 습관을 이해하지 못해서입니다. 용돈 드릴 테니까 밭에 가서 일하지 마세요. 자식은 부모가 아픈 것이 안쓰러워서 하는 말인데 부모는 아프다고 하면서도 밭에 가서 일하고는 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짜증을 냅니다. 거 보세요. 하지 말라니까 왜 일한다고 아프다고 해요. 부모는 밤새도록 아프다고 해놓고는 아침이면 또 홈이 낫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식과 갈등이 심한 겁니다. 아프단 소리 하려거든 일하지 마세요. 하려면 아프단 소리를 하지 말든지.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가 무리하지 않고 조심하면 10년 더 살 거 아닌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지만 10년 더 사는 게 꼭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5년 만에 죽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가슴앓이 해봐야 부모는 바뀌지 않고 괜히 내 가슴만 아픕니다. 그러다 내 몸까지 아프면 나만 손해이고 부모에게도 걱정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부모님이 일하러 가시겠다고 하면 예, 그러세요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안쓰러워서 잔소리만 하지 말고 집에 가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도와드리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도와주기 싫으면 집에 안 가면 돼요. 그런데 집에 가서 일하는 부모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짜증만 냅니다. 또 맛있는 거 사드리시라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렸는데 그 돈을 안 쓰고 손주에게 줘버리면 그것 가지고 또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부모님의 자유입니다. 그 돈으로 손주를 주든지 술을 사 드시든지 간섭하면 안 됩니다. 나이든 부모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부모님이 얘기하면 뭐든지 예, 알았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얘기하는 걸 자식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는 안 하면 됩니다. 미리 안 하겠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너 다음 주에 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바쁘면 안 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 바빠서 못 가요. 왜 자꾸 오라 그래요? 이러면서 부모에게 짜증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란 말은 부모님 마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고 일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안 가면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해서 굳이 부모와 다툴 필요가 없어요. 또 부모에게 좋은 법문을 들려드렸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를 깨쳐줘야겠다고 집착하면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욕심 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상만 바뀌었지 집착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법문에서 한두 마디 알아들었으면 다행이고 못 알아들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법문을 듣는 동안에라도 기분이 좀 좋았다면 대성공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법문을 전하는 것도 나이 든 사람의 특징과 부모님의 근기를 잘 따져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EBS 오디오북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려거든 그냥 주어라.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받으려는 욕심에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부른 겁니다. 7년 전에 토지를 상속받아서 현금으로 만들었어요. 노후라도 좀 편하게 지내볼까 해서 은행을 찾아가서 재테크 상담하고 결국 그 은행 직원한테 사기를 당해 몇 억을 날렸습니다. 전형적인 사기를 당한 건데 높은 이자라는 낚싯밥을 문 겁니다. 이자를 특별히 많이 준다는 것은 욕심 있는 사람에게는 낚싯밥이 되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이자를 많이 준다고 맡기지는 않는데 내가 욕심이 있다 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자를 괜히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가령 북한산 송이를 가져와서 한국에 팔면 5배 번다. 여기에 투자하면 4개월 만에 원금이 회수되고 30% 이익금이 나온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칩시다. 1년 맡겨도 3% 나올까 말까 하는데 4개월 만에 30%가 나온다고 하면 진짜인가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자기 형편에 맞춰서 이 정도는 날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수준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하고 이익금이 돌아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날릴 생각을 하고 투자했는데 이익금이 돌아오니까 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300만 원 투자해서 이익금이 돌아오니까 다음에는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약속한 대로 빈틈없이 이익금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이번에 큰 건이 생겼다. 1억이든 2억이든 투자해라. 이러면 투자를 하고 맙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한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서 오늘 들어와야 할 현금이 안 들어와서 이걸 막지 못하면 부도가 난다. 하지만 3일 후면 돈이 들어온다고 할 때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이 궁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되고 담보가 부족하면 제2금융권에서 이자를 더 주고 빌립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도 안 되면
이자를 훨씬 더 주고 사채를 빌립니다. 그것도 못 빌린다는 건 회사가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찾아갈 사람은 절친한 친구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부도 직전에 빌려달라고 할 때는 90% 이상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상황과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형제 친구가 1,000만 원 빌려달라고 할 때 그만한 돈은 없고 이거라도 보태 써라 하고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끝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는 보통 이자를 안 받고 빌려줍니다. 이때 이 돈은 돌려받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이자가 높으면 사기당할 확률이 높고 이자가 없으면 돈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돈이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높은 것부터 갚다 보면 이자가 없는 것은 돈이 있어도 갚을 것을 미루다 보니까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못 받을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남이면 영수증이라도 제대로 받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영수증도 잘 안 챙겨서 법적인 구제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돈에 연연하면 자기 건강을 해치고 사람도 잃습니다. 그러나 받겠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면 돈은 버리더라도 사람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도 한순간에 날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게 들어온 돈을 잃었으니 공짜는 공짜구나 생각하고 탁 놔버려야 합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겠지만 쉽게 번 돈, 쉽게 없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또 옛날부터 쉽게 돈을 벌면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했는데 대부분 지 명대로 산 사람이 별로 없고 전부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합니다. 쉽게 버는 게 좋은 건 줄 알았더니 결국은 재앙이 된 겁니다. 이럴 때는 본래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단지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린 돈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면 내 건강만 해치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원래 없던 돈이니 돈만 잃고 더 이상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 다툼이 사라진다. 사회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정작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상사, 동료, 후보와의 갈등은 일에 대한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제 상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일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어떤 분이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상사는 자기 식대로 말하는 건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고 개념 없는 소리나 개념 없는 짓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관점을, 상대는 상대의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가치감을 갖고 있지만 저 사람은 저런 가치관을 갖고 있고 나는 이렇게 느끼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느끼고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일하지만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로 일합니다. 이건
다만 다를 뿐이에요.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가 분명하면 나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의 관점이나 가치관을 무시하기 쉽습니다. 일의 효율을 따질 때는 내가 나을 수도 있지만 서로 화합하는 관계로 따지면 내가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효율만 따져서 내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일은 참 잘하는데 화합이 안 돼서 전체 분위기를 해치고 오히려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격은 참 좋은데 일머리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참 좋지만 맺고 끊는 게 불분명해서 뒤끝이 흐지부지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래 직원들 중에는 일을 잘 못해서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나 후배가 일을 잘 못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승진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아랫사람이 금방 배워서 내가 하던 일을 다 하고 내가 5년 동안 만들어낸 노하우를 1년 만에 다 통달한다면 나보다 윗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일할 때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나 처지, 조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상사라는 조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아랫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에 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자기가 편안해지고 서로 화합하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이분은 직장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얼마 전에는 갑상선 암으로 수술까지 받게 됐다고 합니다. 불만이 많으면 스트레스도 많아서 그런 병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화가 크게 나면 핏대 세운다는 말을 하는데 화병이 생기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분처럼 직장 생활에서 분별심이 강한 경우에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두 가지를 늘 자기 내면에 암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못 견디고 스스로 뛰쳐나오기 쉽습니다. 정확하고 빡빡한 성향이 일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면 함께 일하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일에서 내 삶의 활력소를 만드는 법. 젊을 때는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어느 순간 일이 재미없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생활에 활력이 없고 삶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일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일에서 활력과 재미를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기쁨을 얻는 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원해서 일을 할 때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 지나놓고 보면 좀 무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술 먹고 매일 놀 때는 참 재밌는데 한 10년 지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낭비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술집에 가서 막 떠들고 웃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 뭔가 허전합니다. 남는 게 없고 유익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생에서 너무 재미만 쫓다 보면 나중에 허전함이라는 후회가 뒤따라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또 남에게 뭔가 쓰임이 있었을 때, 어떤 유익한 일을 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면 그때 한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깁니다. 참 의미가 있었다. 참 유익했다. 참 잘했다. 힘들었지만 참 잘했다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로 재미만 갖고 인생의 즐거움을 삼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후회나 공허함, 허전함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 또 너무 삶의 의미 같은 것만 찾으면 현재의 삶이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져 지치기 쉽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어우러지면 가장 좋은데 바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곧 자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조화로운 상태가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둘이 분리된 삶을 삽니다. 예를 들면 사회운동가들은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치면 좀 쉬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일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남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소망도 충분히 수용하고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기가 돌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회에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개인 일에만 충실했던 사람은 약간 지쳐있을 때 자기 존재가 세상에 유의미한 존재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다시 생기가 돕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미나는 것을 쫓았는데 조금 나이가 들어 허전함이 왔을 때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쓴다든지 직장일과 다른 성격의 육체노동 같은 봉사를 해보면 생기가 돌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대 때 슬럼프에 빠지면 주로 단식을 했습니다. 문 닫고 들어가서 일주일을 굶었습니다. 생명체라는 건 단식을 하면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일이 재미없고 활력이 없다 싶을 때는 지금까지 해온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에서 시작해보면 다시 생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강연은 놀이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일과 재미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사료를 받고 강의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1시간에 100만 원이라면 1시간 반 하면 50만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만약 돈 때문에 강의를 하면 예상보다 돈을 적게 받을 때는 기분이 나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돈에 매이게 됩니다. 제가 돈을 안 받고 강의하는 이유는 그래야 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루에 3번, 4번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놀 때는 좀 오래 놀아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요청받은 강연 중에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강연이 있습니다. 첫째가 방송국 강연입니다. 방송국 강연은 청중이 3만 원을 받고 강의를 듣습니다. 돈을 내고 강의를 듣는 사람의 경우에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데 반해 돈을 받고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보다 강의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어하는데 마치 초과수당을 달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들어주러 왔기 때문에 강의에 별 호응이 없습니다. 카메라가 자기에게 오면 뭔가 쓰면서 듣는 척하지만 카메라가 지나가면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중에 청중과 호흡이 제일 안 맞아요. 두 번째 호흡이 안 맞는 부류는 군대나 공무원, 직장의 특강입니다. 강의에 참석하도록 출석을 체크하니까 억지로 와서 듣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학교 수업 특강입니다. 한 대학교에 갔더니 전부 출석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정말 원해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점수 때문에 억지로 나온 거라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호응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제일 강의하기 좋은 사람은
돈 많이 내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건 자기가 원해서 돈까지 내고 왔기 때문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 더 받고 안 받고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쓰임새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 재미가 함께할 수 있다면 일이 곧 놀이이기 때문에 일 끝난 후에 다른 곳에 가서 삶의 활력을 찾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도 없어집니다. 실직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주변을 속이고 남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애쓰며 괴로워합니다. 남편이 4년 전에 실직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라 상처를 받을까봐 얘기를 안 했다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상 출근하는 것처럼 속이다 보니 마음이 답답해지고 남편도 미워지고 아이들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직장을 그만둔 걸 왜 숨길까요? 직장에 다니지 않는 남편을 열등한 존재로 보니까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생각하니까 숨기는 겁니다. 남편의 실직은 아이들한테 속일 게 아니라 오히려 터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어려움을 함께 풀어가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셨는데 실직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직을 했다든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실직을 했다든지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빠가 실직하긴 했지만 몇 년 살 돈은 있으니까 그대로 생활하자라든지 수입이 좀 줄어드니까 용돈을 줄여서 쓰자든지 해서 집안의 어려움을 아이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려운 사정은 전혀 알리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식만 생각해서 키운다고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잘 되는 때도 있고 어려운 때도 있는데 아이들도 그런 걸 알고 이겨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애를 얻고 식당에 가서 일하면 아이는 부모가 고생하는 것을 알아서 고마워합니다. 힘든데도 자신을 업고 일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어려움을 모르게 하고 자식만 곱게 키우면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키운지를 모릅니다. 자칫 자식이 실직한 아버지를 열등하게 생각하고 무능력한 아버지를 두었다고 부끄럽게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노숙하는 사람 가운데 시골에서 농사짓다 올라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하던 사람도 거의 없어요. 작은 중소기업 하다가 망한 사람, 회사에서 과장 부장하다가 그만둔 사람,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서 출근하는 척하고 나와서 공원 의자에 앉아있다 알코올 중독돼서 노숙생활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실직은 다른 누구보다도 본인이 가장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가족이 잘 품어주어야 합니다. 특히 부인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 50대 가장은 직장을 그만두자 새로 취직하기도 힘들고 해서 식당을 하는 부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 써서 월급 주느니 내가 식당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면 안 될까? 그런데 그 부인이 남보기 창피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남편은 식당에서도 일을 못하고 밖으로만 돌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것을 4년 동안이나 주변에 말하지 않았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남편의 실직을 부끄러워한 것을 참회하고 아이들에게 집안 사정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의연하게 헤쳐나가면서 항상 웃고 밝게 생활하면 아버지가 실직해도 아이들은 아무 관계없이 잘 큽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실직, 퇴직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부인이나 자식은 남편, 아버지가 실직, 퇴직으로 집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보다 더 격려해주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기 힘이 있으니까 버티지만 직장에서 나와 약간 눈치를 보는 데다 구박을 받으면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는 남편을 구박하거나 뭐든 해서 돈을 벌라고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 30년 동안 돈 버느라 참 수고했어요. 우리 먹여 살린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한 3년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어요. 남편이 뭐 먹고 사느냐고 걱정하면 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아이들하고 어떻게든 하면 돼요. 정 안 되면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먹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남편이 좀 쉬었다가 자기가 할 만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성질을 보면 소 같은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에 소 먹이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사람이 소 고삐를 놓고 도망가면 소도 도망을 가다가 사람과 소가 다 호랑이에게 잡혀 먹힌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 고삐를 잡고 옆에 딱 붙어서 격려하면 그 소가 뿔로 호랑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그처럼 여자가 고삐를 잡고 격려해주면 남자는 없던 힘도 냅니다. 집에서 압력을 받지 않으면 편한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집안에서 구박을 받으면 보란듯이 성공해 보이겠다는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나를 무시해. 내가 아직 괜찮다는 걸 보여주지. 이런 심리가 되면 사기를 당하기 쉬워집니다. 흔히 어떤 회사에 조금만 투자하면 사장 직위를 준다든지 어디에 투자하면 배당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날리는 이유가 본때를 보이겠다는 심리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직하고 퇴직하는 시기에는 본인도 자기 삶을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겠지만 주위에서도 그런 심리를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가족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유대감을 깊게 느끼고 위기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돈, 직위, 명예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위치에 서면 권위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장이다, 부장이다, 아빠다, 선배다 하는 권위가 마치 자기 자신인 줄 착각합니다. 어느덧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동작이 느려지고 무거워지는데 이 지위에서 밀려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돈, 직위를 잃으면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심리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늘 목에 힘주고 어디에 가든 앞자리에 앉고 주위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물러나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도 남편이 돈을 벌어올 때는 커피 타와라, 신문 가져와라, 큰 소리를 좀 쳐도 부인이 안이 꼽지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돈도 안 벌면 그 버릇을 못 버리면 구박을 받기 쉽습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그것도 못해? 그러면 남편은 심리적으로 부인에게 마저 무시당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밖에서 당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가장 가까운 부인으로부터 돈 못 번다고 무시당한다 싶으면 자괴감 같은 걸 느낍니다. 쓸모없는 인간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늙는데 자괴감을 이기려고 과음까지 하다 보면 건강을 해치고 명을 단축하게 됩니다.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녀들과도 갈등이 생깁니다. 자녀들은 보통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가령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있는 데서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지만 누워있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 데서는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아버지 방에 가서는 인사만 꾸벅하고 나와서는 어머니하고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늙으면 외롭고 또 자식들 생활이 궁금하니까 자식에게 가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만 자식들은 불편하니까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것은 자식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젊을 때 소위 권위주의로 살았던 과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하면서 권위주의를 극복하려면 돈 잘 벌 때, 직위가 있을 때 그 직위나 돈으로 나를 삼지 말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업무를 볼 때만 그 역할을 하고 오후에 나가서 식사하거나 술 한잔 할 때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친구처럼 대하면서 직위가 떨어져도 옛 직장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직위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직위가 없어지면 바로 멀어져 버립니다. 젊었을 때부터 권위주의에 익숙해지면 퇴직 후에 수의나 청소 같은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예전 직위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때문에 허드렛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대체로 잘 적응합니다. 특히 주부들은 부유하게 살았더라도 자기가 직위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어서 어려우면 어디 가서 청소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면 여성이 더 생활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70이 넘고 80이 돼도 손자를 봐주고 설거지라도 합니다. 하다못해 집이라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모시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권위적인 남자는 늙으면 별 쓸모가 없습니다. 늙은 시아버지는 옆에서 밥도 해줘야지, 청소도 해줘야지, 커피도 끓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시기 힘들어합니다. 늙어서 쓸모 없어지는 것은 육체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권위의식에서 비롯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도 출세해서 권위의식을 갖게 되면 늙었을 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회에서 직위는 임시적으로 주어진 하나의 역할일 뿐인데 그 지위가 곧 자기라고 착각하다가 직위를 잃으면 공허감이 뒤따르게 됩니다. 본인이 어떤 위치에 올랐을 때 그 위치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기 조절을 잘 해야 나이 들어서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새로운 일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년 뒤 하고 싶은 일을 경험하라. 40대가 되면 다가올 퇴직에 대해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곧 50대가 되는데 직장을 계속 다닐지 말지 걱정입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아내의 반대가 심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회사에서 다니라고 할 때까지 다니고 나갈 때 새로운 직장을 구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 나가라고 하면 내년에 시작하면 되지. 꼭 회사를 그만두고 먼저 나오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현재의 직장이 최소한 10년은 보장된다면 10년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해도 됩니다. 재능과 경험이 가장 원숙하게 쓰일 때가 40대, 50대입니다. 30대는 회사 다닌다고 해도 훈련받고 연습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창 일할 나이에 10년 후 퇴직할 것을 벌써 걱정하면 현재가 늘 불안해집니다. 전에 어떤 모임에 연세 드신 분들에게 몇 살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1위가 10대, 20대, 30대도 아닌 바로 50대였습니다.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50대라는 대답이 나온 겁니다. 20대, 30대는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해서 힘들었지만 50대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었고 자식도 어느 정도 커서 힘이 덜 들고 몸도 그런대로 활동할 만해서 좋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황금기는 50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황금기가 오고 있는데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부터 10년 후를 미리 걱정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그 일터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환경운동이라면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다녀볼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이라면 노인복지나 의료복지 분야에 회원 가입을 해놓고 다녀볼 수도 있어요. 또 음식을 하고 싶다면 음식점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시간제로 가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가게를 여는데 자본금이 1억 정도 든다면 퇴직금 1억을 다 투자하면 100% 실패합니다. 퇴직금은 놔두고 대신 빵가게에 1, 2년 취직해서 일해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빵 굽는 일이든 배달 일이든 직접 해보면 빵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길목은 어떤 곳이 좋은지, 어떤 손님이 오는지, 어떤 빵을 선호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투자를 안 해야 하고, 괜찮다 싶으면 자리를 어디에 잡을 건지, 어떤 종류를 할 건지 감이 잡힐 정도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시작하면 경영에 급급하지만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훨씬 전체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손님도 있고 아는 거래선도 생기고 아는 종업원도 있으니까 나중에 문을 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처럼 새로운 선택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쳐야 실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옆에서 구경하는 것 같고는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대기업의 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고 산에 작은 집을 지어 살고 싶다면서 스님, 혼자 살아보니 어떠세요? 합니다. 힘든 세상을 벗어나서 홀가분하게 혼자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무작정 움직이면 100%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니면서 시골에 작은 움막을 지어놓고 주말마다 가서 혼자 있어 보는 겁니다. 한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진짜 좋다면 그때는 가도 됩니다. 그런데 주말마다 가서 지내보면 지금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데 몇 달만 지나도 심심하고 지겹게 느껴진다면 애초에 생각은 접는 게 좋습니다. 또 미국 교민들 중 은퇴하면 한국에 와서 살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살림을 처분해서 한국에 돌아오면 후회하기 쉽습니다. 미국의 집과 시민권을 놔두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단 살아보고
적응이 되면 그때 정리하고 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무조건 다 정리하고 오면 대부분 적응하지 못해서 머물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세상사 다 지겹습니다. 머리 깎고 스님 될래요. 이런 사람도 무작정 머리부터 깎을 게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집에서 매일 혹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2-3시간 참선을 해보고 진짜 좋다, 더 이상 두 가지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 절에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속에 있을 때는 일을 그만두고 명상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절에 가서 3일만 있으면 지겹다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는 무작정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리 경험해보고 판단하면 실패를 줄이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화제의 베스트셀러에서 방송된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 들어보셨습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이 한마디에 스님이 전하고픈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 말고 지금의 자신을 사랑하며 오직 젊음에만 매달려 과거를 붙잡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겠죠. 법륜 스님이 들려준 인생 수업, 조용히 앉아 지금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EBS 오디오북 지금까지 화제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연재 소설 만나보시죠.